우리는 지금 한국에게 철저히 속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 인프라 연구소 수석 분석가의 인터뷰 현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슨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 판돈만 무려 8조 원이 걸린 세기의 대결에서 한국이 빈손으로 철수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겁쟁이다. 중국과 일본의 기세에 눌려 도망쳤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절규를 보십시오. 중국산 고속철은 나랏빚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이 됐고 역은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놓여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때 도망친 줄 알았던 한국은 UAE, 사우디, 필리핀에서 알짜배기 사업만 골라 담으며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멀어 지옥으로 뛰어들 때 혼자만 팔짱 끼고 미래를 내다본 한국의 소름 돋는 선구안. 한국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배기 기적을 만들러 떠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능력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통쾌한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0억 달러입니다.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동남아 역사상 최대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고속철 하나로 4시간 반 걸리던 거리를 40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었죠. 중국은 75% 자금 차관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나왔고 일본은 62억 달러의 최첨단 신칸센 기술을 얹어서 제시했습니다. 프랑스가 손을 들었고 독일이 뒤따랐죠. 모두가 이 황금 노선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가 명패들이 줄지어 놓인 그 자리에서 딱 한 곳만 텅 비어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대표단도 없고 서류도 없고 아예 입찰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미쳤습니까? 이 돈을 왜 버립니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겁쟁이들. 계산만 하다가 기회를 걷어찬 거라고 단정지었죠. 그 코웃음이 제 얼굴로 되돌아오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군요. 저는 마이클 스톤, 영국 런던 출신의 국제 인프라 분석가입니다. 22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왔죠. 철도, 항만, 전력, 초대형 인프라의 사업성과 부채 구조, 계약 리스크를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에서 시작해서 다자개발은행 자문까지 수백 개의 입찰장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판에서 스스로 빠진 나라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한 겁니까? 그날 입찰장 분위기를 말씀드리죠.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각국 대표단들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세기의 대결이라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회의장 전체가 돈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옵서버 자격으로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온 투자 분석가 제임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물었죠. 마이클, 한국은 왜 안 왔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겁먹은 거겠지.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될 바에야 빠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이 규모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아? 60억 달러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 계산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인프라는 타이밍이야. 지금 안 들어오면 영원히 못 들어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판단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22년 경력이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던 거죠. 빈자리 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 침묵이 어떤 계산의 결과인지 저는 전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입찰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이 먼저 나섰죠. 중국 대표단 단장이 연단에 올라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 사업비의 75%를 자금 지원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75%라니. 그 정도 자금력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들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죠. 돈 걱정 없이 고속철을 깔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일본 대표단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방역에 나섰죠. 우리는 62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신칸센의 안전 기술과 정시 운행 노하우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50년간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없었던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으로는 일본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숫자 앞에서 기술은 힘을 잃었죠. 75% 자금 지원이라는 중국의 카드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게임은 끝났군. 돈이 기술을 이기는 순간을 또 한 번 목격하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숫자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75% 자금 지원이라는 말이 너무 좋게만 들렸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대주면서 뭘 가져가려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입찰이 끝나고 복도에서 제임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죠. 마이클, 중국이 가져가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중 8구, 75%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돈을 왜 대주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1대1로야. 중국은 동남아의 발판을 깔고 싶은 거지. 철도는 그냥 시작일 뿐이야. 제임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좋은 거 아니야? 돈도 받고 철도도 깔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좋은 거래를 한 거라고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싸게 보이는 계약이 가장 비싼 계약이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60억 달러의 수주를 따냈죠. 인도네시아 정부 청사 앞에서 양국 관료들이 악수를 나눴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축하 일색이었죠.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런 문구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쓴 메모가 아직도 남아있죠. 한국 이번 판에서 패배. 도망친 국가에게 기회는 없다. 그 메모를 쓰면서 저는 한국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관심 목록에서 삭제했죠. 인프라 시장에서 한번 빠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변경 통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노선이 수정됐죠.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계가 바뀌었다던데.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달랐어. 터널 구간을 늘려야 한대. 그럼 비용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야. 그 말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죠.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처음 60억 달러였던 사업비가 어느새 65억 달러가 됐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직 착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억 달러가 늘었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선 변경이 또 있었습니다. 역 위치가 바뀌었죠. 원래 도심 중심으로 계획됐던 역들이 하나둘씩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기 위해서야. 산업단지요? 아직 사람도 없는 허허벌판에 역을 짓겠다는 겁니다. 철도는 사람이 타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 역을 지으면 누가 탑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철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인도네시아 국민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입니까? 공사비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65억이 68억이 됐고 68억이 70억을 넘었죠. 그때마다 예상 범위 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상 범위라는 말은 보통 문제를 덮을 때 쓰는 말이니까요. 결국 최종 공사비는 72억 달러가 됐습니다. 처음보다 12억 달러, 한화로 거의 1조 6천억 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섬뜩해졌습니다. 75% 자금 지원이라는 달콤한 조건 뒤에 이런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시작은 싸게 들어오지만 끝은 비싸게 나간다.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그리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정말 화려했죠. 양국 정상이 참석했고 빨간 리본을 자르는 세레모니가 진행됐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뉴스는 다시 한번 축하 일색이었습니다.
4시간 반이 40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헤드라인이 도배됐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다른 화면을 열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채 그래프였죠. 축포 소리가 울리는 동안 제 노트북 화면에서는 빨간 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철도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국가 재정은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개통 후 첫 운영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용객 수가 예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사람 없는 곳에 있으니까요. 외곽산업단지 한복판에 역을 지어놨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기차를 탑니까? 접근성이 엉망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역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었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차를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저는 현지 자료를 뒤지다가 어떤 역 사진을 봤습니다. 최신식 역사 건물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는데 그 앞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승강장에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지은 역에 사람이 없다니 이건 철도가 아니라 전시물이었습니다. 운영 적자는 당연한 결과였죠. 매년 수천억 원대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텅 빈 열차를 굴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입찰장에서 봤던 그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명패만 있고 사람은 없었던 그 자리요. 그때는 비웃었죠. 겁쟁이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왜 포기했을까? 60억 달러짜리 기회를 왜 걷어찼을까? 겁이 나서요? 돈이 없어서요? 기술이 부족해서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속철 경험도 충분했죠. 돈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왔을까? 저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입찰 당시 수집해뒀던 각국의 검토 자료들이었죠. 중국 자료, 일본 자료, 프랑스 자료. 하나씩 넘기다가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공식 제안서는 없었지만 사전 검토 단계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가 몇 장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불확실. 역 위치 산업단지 중심으로 일반 이용객 접근성 부족. 정부 보증 의존 구조로 장기 부채 리스크 과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8년에 걸쳐 깨달은 것을 그들은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버렸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길을 미리 본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이 무색했죠. 저는 누가 들어왔는지만 봤습니다. 누가 빠졌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건 용기고 빠지는 건 비겁함이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썼던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한국, 이번 판에서 패배. 도망친 국가에게 기회는 없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죠.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시작하지 않은 것과 도망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달려들 때 혼자 뒤로 빠지는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를 저는 비겁함으로 오해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남긴 그 검토 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수요 예측 불확실, 역 위치 문제, 장기 부채 리스크. 몇 줄 안 되는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8년 뒤의 결과가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정말로 미래를 계산해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 했죠.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인프라 시장의 이류 국가 정도로 취급해왔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배짱이 없는 나라, 큰 판에는 못 끼는 나라, 그렇게 분류해뒀죠. 그 분류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해외 인프라 수주 이력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죠. 한국은 분명 여러 나라에서 철도와 발전소,
항만 사업을 수주해 왔습니다. 실적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에서만 빠졌습니다. 왜 이 사업만 피한 걸까요? 저는 당시 입찰 참여국들의 움직임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중국은 공격적으로 나섰죠. 1대1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은 신칸센의 자존심을 걸고 뛰어들었고요. 프랑스와 독일도 동남아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삼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 한국만 조용히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오랜 동료인 피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터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전문가로 서울에서 몇 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피터, 한국이 인도네시아 고속철에 왜 안 들어갔는지 알아? 피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그거 한국 내부에서 꽤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아. 처음에는 참여하려고 했거든. 뭐라고? 처음에는 참여하려고 했다고? 응.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했었어. 그런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 봐. 그래서 철수한 거지.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고 나서 빠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겁을 먹고 도망친 것과 분석을 하고 철수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 타당성 조사 자료 구할 수 있을까? 피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건 내부 문서야. 쉽지 않을걸? 어떻게든 좀 알아봐줘. 이거 중요해. 피터는 제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피터에게서 이메일이 왔죠. 첨부 파일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 사전 검토 보고서 요약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충격을 받았죠. 한국의 검토 보고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수익성만 따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사업의 모든 리스크를 항목별로 분류해놨습니다. 수요 리스크, 건설 리스크, 운영 리스크, 정치 리스크, 환율 리스크. 각 항목마다 상세한 분석이 붙어 있었죠. 수요 리스크 부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시된 역 위치는 대부분 도심 외곽 산업단지 중심으로 계획됨. 일반 승객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초기 수요 예측치의 현실성에 의문이 있음.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손익분기점 도달에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10년 이상이라니. 그들은 이미 이 사업이 장기간 적자를 낼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개통 후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죠. 한국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건설 리스크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질 조건상 터널 및 교량 구간 비율이 높아 공사비 증가 가능성이 큼. 특히 화산지대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존재함. 공사비가 60억에서 72억으로 불어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질 문제와 터널 구간 증가였죠. 한국은 그것까지 미리 계산해 넣었던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정도의 분석력이라면 왜 빠졌는지 이해가 됐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성격이 강함.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운영 적자와 부채 부담이 한국 측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입찰 참여를 재고할 것을 권고함.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뜻은 명확했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터, 이 보고서 본 사람들이 최종 결정을 내린 거야? 그렇지. 한국은 이런 대형 사업에 들어갈 때 내부 검토를 꽤 철저하게 하거든. 검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무리 돈이 되는 사업이라도 안 들어가. 그런데 왜 이걸 밖에 설명하지 않았을까? 왜 빠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을까? 피터가 웃었습니다. 마이클, 그게 한국 스타일이야. 그들은 설명하지 않아? 그냥 안 해? 설명하면 상대국 기분 상하잖아. 인도네시아한테 너희 사업 망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해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빠졌고 세상은 그 침묵을 비겁함으로 해석했죠. 도망쳤다. 겁먹었다. 계산만 한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몫했고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했고 그 계산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중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해외 인프라 사업에 임하는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중국의 접근법은 간단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조건이 좋든 나쁘든 리스크가 크든 작든 일단 발을 들여놓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죠. 75% 자금 지원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상대국의 저항을 무력화시킵니다. 일단 계약을 따내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한국의 접근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끝을 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전부 계산한 다음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부정적이면 아무리 큰 돈이 걸린 사업이라도 포기합니다. 시작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하는 거죠. 저는 이 차이가 흥미로웠습니다. 두 나라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었죠. 중국은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뭔가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은 수익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죠. 중국은 계약을 땄지만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도를 얻었지만 행복합니까? 매년 쌓이는 적자, 늘어나는 부채, 텅 빈 객차.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죠. 빠진 덕분에 수조 원의 손실을 피한 겁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하더군요. 마이클, 그래서 한국이 안 들어간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운이 아니야? 계산이었어. 그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라고. 에이, 설마.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한국의 검토 보고서를 직접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도망친 나라, 겁쟁이 국가였습니다. 한번 붙은 프레임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죠. 한국은 이 사업만 피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검토하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한국의 해외 인프라 사업 실적을 전부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수주한 사업들, 그리고 수주하지 않은 사업들을 전부 목록으로 만들었죠. 패턴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고 빠지는지 알고 싶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사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든 대형 사업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업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공사비 초과, 운영 적자, 부채 위기. 한국이 피한 사업들은 하나같이 뒤탈이 났습니다. 반면 한국이 들어간 사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죠. 한국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쪽박을 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남들은 성공을 크게 터뜨리는 것으로 정의했지만 한국은 성공을 안 터지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인프라 사업에서 한번 크게 실패하면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수조 원의 돈이 묶이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정치적 책임 공방이 벌어지죠. 그 비용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국은 그 위험을 피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조용한 안전을 선택한 거죠. 저는 이 발견에 흥분했습니다. 22년 동안 인프라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접근법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더 싼 가격을 제시하고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경쟁에서 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질 것 같은 싸움에는 아예 나서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소극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짱이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례를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죠.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라 냉철한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보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커 보여도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60억 달러가 눈앞에 있는데 안 집어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 중간 평가 예상과 현실의 괴리. 보고서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불참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라고 썼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이 보고서 읽었어.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좀 의외더군. 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판단이 옳았더군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도망친 나라로 보고 있어. 자네 보고서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겁니다. 상사가 웃었습니다. 자네, 예전에는 한국을 제일 싫어했잖아. 뭐가 바뀐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22년 경력이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더군요. 빈자리 하나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도망친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상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요하, 계속 봐봐.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한국이 왜 빠졌는지는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은 왜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들어간 걸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게 있었죠. 인도네시아 고속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철도가 인도네시아의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한국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질 길을 미리 보고 피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8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죠? 22년 경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색해질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입찰장에서 썼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겁먹고 도망. 저는 펜을 들어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썼죠. 한국, 계산하고 철수. 가장 현명한 선택.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편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첫걸음은 뗀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은 일단 보고서로 정리해뒀고 다른 프로젝트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메일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에서 보낸 내부 회람 자료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사업, 국가 재정 리스크로 재분류. 재분류라고요? 성장 인프라에서 국가 재정 리스크로 등급이 바뀌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첨부 문서를 열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누적 운영 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통 이후 매년 수천억 원대 적자가 쌓이고 있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었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철도 적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적자가 국가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공식 문서로 확인하니까 기분이 묘했죠.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불참 결정을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었죠. 당시에는 동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서를 보면 누가 옳았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국제 인프라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전 세계에서 인프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죠. 그해 컨퍼런스의 하시슈는
단연 1대1로 사업들의 성과 평가였습니다. 중국이 추진해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발표장에 들어서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앉았죠.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가 꺼낸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은 이랬습니다. 1대1로 인프라 사업 중간 평가 기대와 현실의 괴리. 발표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철도, 항만, 발전소, 도로. 규모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스리랑카, 한반도타 항구, 파키스탄 전력 사업,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저는 인도네시아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는 모두 환호를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자금 지원, 빠른 착공, 화려한 개통식. 하지만 운영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이용객 부족, 운영 적자, 부채 누적. 일부 국가에서는 이 인프라들이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표자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특히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례를 보시죠. 이 사업은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예상 이용객 대비 실제 이용객 비율, 연간 운영 적자 규모, 정부 보조금 투입액. 숫자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발표되는 걸 보니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죠. 발표자님, 이 사업들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안 들어갔을까요? 발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런 대형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죠. 인도네시아 고속철 입찰 당시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결정을 비판했죠. 겁먹었다,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거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발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불참 결정은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빠졌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도망친 나라, 겁쟁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명한 선택을 한 나라로 재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독일 출신의 인프라 컨설턴트 한스였죠. 한스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야. 발표 들었어? 응, 들었지? 충격적이더군.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좀 놀랐어. 인도네시아 고속철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저는 한스에게 물었습니다. 한스, 너 당시에 한국이 안 들어간 거 기억해? 한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다들 한국 욕했잖아. 나도 좀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한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결과만 보면 한국이 옳았지. 근데 그게 실력인지 운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야, 한스. 나 한국의 사전 검토 보고서를 봤거든. 그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수요 예측 문제, 역위치 문제, 부채 리스크 전부 다 예측하고 있었다고. 한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그 보고서 어디서 구했어? 루트가 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한국은 이 사업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빠진 거야.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철수였던 거지. 한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야? 그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왜 들어간 거지?
그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분석 능력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국의 해외 인프라 전략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보고서, 뉴스 기사, 전문가 인터뷰.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었죠. 그리고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중시했지만 중국은 전체 판의 크기를 중시했죠. 쉽게 말해서 한국은 이 사업이 돈이 되느냐를 물었고 중국은 이 사업이 영향력을 키우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중국에게 인도네시아 고속철은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교두보였죠. 이 철도가 적자를 내더라도 중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겁니다. 문제는 그 손실을 누가 지느냐였습니다. 중국은 자금을 댔지만 운영 적자는 인도네시아 정부 몫이었죠. 빚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중국은 영향력을 얻고 인도네시아는 빚을 얻은 겁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75% 자금 지원이라는 달콤한 조건 뒤에 이런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시작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끝은 족쇄가 되는 구조였죠. 한국은 이 구조를 꿰뚫어보고 빠졌던 겁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만 본 게 아니라 권력의 흐름까지 읽었던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프라 투자의 두 가지 철학 중국 모델과 한국 모델의 비교였죠. 이 보고서에서 저는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모델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첫째, 규모를 앞선다. 큰 돈을 먼저 제시해서 상대국의 관심을 끈다. 둘째, 조건을 유연하게 한다. 초기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나중에 변경의 여지를 남겨둔다. 셋째, 시작을 우선시한다. 일단 착공하고 보는 거다. 문제는 나중에 해결한다. 한국 모델의 특징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수익성을 앞세운다. 돈이 안 되면 안 들어간다. 둘째,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 계약서에 모든 걸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재협상한다. 셋째, 끝을 먼저 본다. 이 사업이 어떻게 끝날지 계산한 다음에 시작 여부를 결정한다. 이 두 모델 중 어느 쪽이 옳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례에서는 답이 명확했죠. 중국 모델은 실패했고 한국 모델은 그 실패를 피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판단력이었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를 아는 능력,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전략적 절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능력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회가 오면 일단 잡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일단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회가 와도 그게 진짜 기회인지 함정인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함정이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손을 대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60억 달러가 눈앞에 있는데 안 집는 겁니다. 모든 언론이 기회라고 떠들고 경쟁국들이 달려드는데 혼자 뒤로 빠지는 겁니다.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오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도 자기 판단을 믿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마이클, 이거 좋은데 관점이 신선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보고서 쓰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뭘 반성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인프라 시장을 크기로만 봤습니다. 누가 더 큰 사업을 따내느냐,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성공은 크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안 터지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저는 몰랐습니다. 상사가 웃었습니다. 자네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는군. 22년이나 걸렸습니다. 부끄럽죠? 상사가 제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다음 주 이사회에서 발표해봐. 반응이 궁금하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 생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온 겁니다.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죠.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순간을 직접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회 발표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죠. 입찰장 사진이었습니다. 국가 명패들이 줄지어 있고 각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사진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자리는 비어 있었죠. 그 빈자리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빈자리가 겁쟁이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기회를 놓친 바보들의 자리로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는 용기의 흔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달려들 때 혼자 물러설 수 있는 용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판단을 지킬 수 있는 용기의 흔적이었죠. 저는 발표 자료 마지막에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을 추가했죠. 이 빈자리는 도망의 흔적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의 흔적입니다. 다음날 이사회에서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죠. 그리고 한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인상적인 분석이었어. 한국을 이런 각도로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임원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군. 규모만 볼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능력도 봐야 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았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몇 사람의 생각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재평가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전략을 가지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신중한 판단력을 갖추게 된 걸까?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경험과 학습의 결과겠죠. 어쩌면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는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이 모든 게 궁금해졌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2년 경력 중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죠. 성공은 크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다. 용기는 달려드는 게 아니라 물러설 줄 아는 것이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한국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시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항상 진실편이라는 걸 저는 곧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회 발표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내부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일부 동료들은 한국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건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빠졌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죠. 한국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인프라 포럼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포럼 첫날, 저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대표단 명단에 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김정호라는 이름이었죠. 한국정책연구원 소속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드디어 그를 발견했습니다.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학자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정호 연구원님이시죠?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에서 인프라 분석 일을 하고 있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저를 아시죠? 대표단 명단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연구원님께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아, 마이클 스톤 씨.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고속철 관련 보고서를 쓰셨죠. 동료가 공유해 줬는데
한국에 대한 평가가 꽤 호의적이더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김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마침 저도 혼자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사장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까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원님, 저는 한 가지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 입찰 때 한국은 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60억 달러짜리 사업이었는데요. 김 연구원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톤 씨,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국이 해외 인프라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가 냅킨을 꺼내더니 펜으로 간단한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해외 인프라 사업을 검토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기초 타당성 조사입니다. 사업의 규모, 예상 수익, 기본적인 리스크를 파악하죠.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합니다.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유럽 국가들도 다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과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역방향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역방향 분석이요? 처음 듣는 개념인데요. 김 연구원이 냅킨 위에 화살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사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죠.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장밋빛 시나리오를 그리는 겁니다. 하지만 역방향 분석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를 먼저 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 그 손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을 먼저 본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좋은 거지만 실패는 치명적일 수 있다. 성공하면 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대형 실패가 나면 그 후유증이 수십 년 갑니다. 자금이 묶이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른 사업 기회까지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물어봅니다. 이 사업이 망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한국식 접근법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실패를 피하는 것.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방어적인 전략이었죠. 그럼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역방향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 연구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스톤 씨, 그건 내부 자료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석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제시한 예상 이용객 수가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절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역 위치도 문제였죠. 도심이 아니라 외곽 산업단지에 역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철도라도 수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까? 네. 내부 검토 결과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면 그 부담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죠. 특히 계약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중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보니까 초기 자금은 대주지만 운영 리스크는 사업자 몫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달콤하게 시작해서 쓰게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왜 빠졌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도망쳤다는 오해를 받은 거고요. 김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스톤 씨,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합니다. 왜요? 설명하면 오해를 풀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설명하면 상대국 기분이 상합니다. 인도네시아한테 너희 사업 망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 설명해봤자 어차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 결과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냥 겁먹어서 도망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럴 바에야 조용히 빠지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오해를 낳았고 저도 그 오해에 동참했던 거죠.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그들의 판단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 나서야 생각을 바꿨으니까요. 한 달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 연구원이 연결해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정책연구원, 건설사 임원, 금융기관 담당자. 일주일 동안 1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날수록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건설사 임원과의 대화였습니다. 해외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전무였는데 인도네시아 고속철권을 직접 검토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스톤 씨, 그때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60억 달러짜리 사업이니까 욕심이 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업팀은 뛰어들자고 했죠. 이 정도 규모면 회사 실적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요. 하지만 분석팀 결과가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그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수요 예측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자료를 우리가 검증해 봤는데 도저히 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둘째, 역 위치가 말이 안 됐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씩 걸리는 곳에 역을 지으면 누가 탑니까? 셋째, 계약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중국이 대주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죠. 넷째, 정치적 리스크가 컸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간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지 전부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한 겁니까? 네? 경영진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이 맞지 않는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입찰 자체를 포기했죠.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60억 달러짜리 기회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임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좀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는다.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원칙이 때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 덕분에 우리는 여러 번 지뢰를 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중 하나였고요.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회가 오면 일단 잡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요. 하지만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큰 기회라도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술도 뛰어났지만 그건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거였죠. 일본도 기술이 있고 중국도 기술이 있고 유럽도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만의 진짜 경쟁력은 판단력이었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를 아는 능력, 기회와 함정을 구분하는 능력,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인프라 모델의 핵심 전략적 절제의 가치였죠. 한국의 역방향 분석 개념, 리스크 우선 평가 시스템,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답은 아마도 본능에 있을 겁니다. 인간은 기회를 보면 잡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눈앞에 60억 달러가 있는데 안 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국은 그 본능을 시스템으로 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보고서를 완성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2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인프라 시장을 전쟁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더 크게 이기느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승자는 많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지는 사람입니다. 크게 터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 터지는 사람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빠졌던 겁니다. 모두가 달려들 때 혼자 물러섰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판단을 지켰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인도네시아 고속철 개통식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빨간 리본, 샴페인 세례, 화려한 순간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진에 없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비운 그 자리를요. 그 빈자리는 실패를 피한 흔적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손실을 피한 흔적, 국가 재정을 지킨 흔적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사진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피하는 건 뉴스가 안 되니까요. 성공하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실패를 피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조용히 지뢰밭을 피해왔는데 세상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겼다. 이것이 내가 22년 만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고속철에서 빠진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했죠. 역방향 분석, 리스크, 우선 평가,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는다는 원칙.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있었어요. 빠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럼 뭘 한 겁니까? 안 하는 것만 잘하면 그게 경쟁력입니까? 손해를 피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익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전략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인프라 시장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단어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바라카,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중동 최초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였고 규모도 어마어마했죠. 총 4기의 원자로 수십조 원의 사업비, 중동 에너지 역사를 바꿀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따낸 겁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당시 입찰 상황부터 계약 조건, 현재 운영 현황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빠졌는데 UAE에서는 들어갔단 말입니다. 뭐가 달랐던 걸까요? 같은 나라가 왜 어떤 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는 들어가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중동 인프라 전문가인 동료 알렉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알렉스는 두바이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알렉스, 바라카 원전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어? 한국이 어떻게 수주한 건지 궁금해서. 알렉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그거 중동에서는 전설이야. 한국이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따냈는지 다들 궁금해하지. 당시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가격이 아니었어. 한국이 제일 싸게 부른 게 아니었거든. 프랑스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어. 그런데도 UAE는 한국을 선택했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면 뭐였을까요?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인데 말이죠. 그럼 기술력 때문이었어? 기술력도 중요했지만 그것만도 아니야. 미국이랑 프랑스도 기술력은 충분했거든. 원전 분야에서는 그 나라들이 원조잖아. 결정적인 건 다른 거였어. 알렉스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책임이었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조건을 제시했거든. 어떤 조건?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지어주고 끝이었어. 공사 완료하면 철수하는 거지. 건물 세워주고 열쇠 넘기고 안녕 이런 식이었어.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운영까지 책임지겠다고 했거든. 그것도 60년 동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0년이라고요? 60년? 농담이지? 아니, 진짜야. 한국은 원전을 짓고 나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 운영 인력 교육, 안전관리, 유지 보수 전부 책임지겠다고 한 거야. UAE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조건이었지. 원전은 짓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더 어렵거든. 사고 나면 끝장이잖아. 한국은 그 어려운 부분까지 같이 가겠다고 한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빠졌지만 UAE에서는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은 책임질 수 없는 구조였고 바라카 원전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의 계약 조건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첫째, 한국은 차관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식으로 하면 75% 자금 지원 같은 조건을 내걸었겠죠.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UAE가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게 했고 한국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차관이 없으면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으면 종속이 없죠. UAE는 원전을 갖게 됐지만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국은 총비용을 통제했습니다. 공사비만 싸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들어갈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계산해서 제시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초기 비용이 더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총 비용이 더 낮았어요. 한국은 싸게 시작해서 비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시작해서 적정하게 끝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셋째, 한국은 인력 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원전을 운영할 UAE 현지 인력을 직접 훈련시키겠다고 했죠. 한국으로 데려와서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습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소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능력을 전수하는 거였죠.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국식 접근법과 한국식 접근법을 비교하는 표였죠. 중국식은 이랬습니다. 돈을 먼저 제시한다. 공사비를 낮게 부른다. 운영은 책임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대국의 부채가 남는다. 한국식은 달랐습니다. 책임을 먼저 제시한다. 총 비용을 통제한다. 운영까지 책임진다. 결과적으로 상대국이 자립하게 된다. 이 차이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금 바라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발전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UAE는 원전 덕분에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고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이 지어준 원전이 나라의 심장이 된 겁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고속철은 어떻습니까? 매년 적자가 쌓이고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국가 부채에 부담이 되고 있죠. 같은 시기에 시작된 두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은 겁니다. 저는 이 비교를 보면서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빚을 남겼고 한국은 나라의 심장을 만들어줬다. 이게 두 나라 인프라 철학의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런던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UAE 에너지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죠. 저녁 리셉션에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이라고 합니다. 바라카 원전에 대해 여쭈어봐도 될까요? 그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대신에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짓고 나서 떠나지 않겠다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겠다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더 싼 가격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비용만 보면 프랑스가 더 낮았죠. 하지만 우리는 초기 비용만 보지 않았습니다. 원전은 60년, 70년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옆에 있어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한국은 그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가격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로 이긴 거였죠. 지금 바라카 원전 운영에 만족하십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고 한 번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한국 기술자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우리 인력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처음 약속한 대로요. 만족하냐고요? 이건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스톤 씨, 중동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런 말이 돕니다. 한국은 공사를 수출하지 않는다.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남긴다. 바라카 원전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아무 사업에나 뛰어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업만 선택합니다. 대신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갑니다. 짓고 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합니다. 상대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어줍니다. 이게 한국식 인프라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신중하게, 들어간 뒤에는 책임지게. 인도네시아에서 빠진 것과 UAE에서 성공한 것은 같은 원칙의 양면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철도를 팔았고 한국은 UAE에 기준을 남겼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철도라는 물건, 항만이라는 물건, 발전소라는 물건. 하지만 한국은 물건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기준.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다는 기준. 이렇게 하면 자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낙습니다. 철도도 녹슬고 발전소도 노후화되죠. 하지만 기준은 남습니다. 한 번 배운 운영 방식, 한 번 익힌 관리 시스템, 한 번 세운 안전 원칙, 이런 것들은 설비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프라 수출의 두 가지 길 물건을 파는 나라와 기준을 남기는 나라였죠. 이 보고서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고속철과 UAE 바라카 원전을 정면으로 비교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75% 자금 지원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한 행사를 벌이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계산하고 조용히 결정하고 조용히 책임졌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떠들지 않아도 결과로 증명하는 것, 약속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세상은 이제야 그걸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지어줬고 한국은 살게 만들었다. 이것이 두 나라 인프라 철학의 본질적인 차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또 어디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UAE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건지. 바라카 원전은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세상 곳곳에 남긴 흔적이 더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이 질문이 저를 다음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이 남긴 흔적을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시작일 뿐이었죠.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한국의 다른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유일한 성공 사례일 리가 없었죠. 한국이 그렇게 체계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뒤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곳에서 한국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필리핀이었습니다. 그것도 철도나 발전소 같은 화려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홍수 방제 사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홍수 방제라니 규모도 작고 뉴스거리도 안 되는 사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읽어나갈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홍수 피해가 40% 이상 줄었다고 되어 있었죠. 40%라니 인프라 사업에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한 거지? 마침 필리핀에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개발 포럼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럼 일정 외에 시간을 내서 홍수 방제 사업 현장을 직접 보기로 한 겁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필리핀 공공사업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김 연구원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호세 산토스, 수자원 관리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닐라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스톤 씨, 한국 홍수 방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결과가 인상적이더군요.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호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업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반복됐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오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까? 호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죠. 여러 나라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도 왔고 일본도 왔고 다른 나라들도 왔어요. 대부분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었습니까? 댐이었습니다. 큰 댐을 지으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을 가둬두면 범람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그 논리를 믿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댐을 지었습니까? 호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었죠. 중국 자금으로 대형 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사비도 싸고 자금 지원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호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댐은 지어졌는데 홍수는 계속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필리핀의 홍수는 댐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형은 복잡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도시 배수 문제도 있고 하천 범람 문제도 있어요. 댐 하나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였죠.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려다가 근본 원인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들어온 겁니까? 호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에 빛이 돌았죠. 네, 한국 팀이 왔을 때 우리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또 댐 얘기를 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댐은 안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댐을 안 짓겠다고요? 그럼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호세가 테이블 위에 냅킨을 펼치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은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의 조합이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도시의 배수 시스템, 하천의 흐름, 주민들의 대피 체계. 이걸 하나씩 따로 해결해야 한다. 저는 냅킨 위의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댐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요소들이 그려져 있었죠. 하천 정비, 배수로, 경보 시스템, 대피 경로. 그래서 뭘 했습니까? 호세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물이 잘 흐르도록 하천을 정리했죠. 막힌 곳을 뚫고 좁은 곳을 넓히고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둘째, 도시 배수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새로 깔았죠. 셋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면 하류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넷째, 대피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도와주는지 전부 매뉴얼로 만들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큰 구조물 하나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작은 해결책 여러 개를 조합한 거였죠. 그런데 이 방식이 왜 더 효과적이었습니까? 댐이 더 확실한 해결책 아닙니까? 호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톤시 댐은 확실해 보이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댐이 한번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댐은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서 감당하기 어렵죠. 한국이 제안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작은 시스템 여러 개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였어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낮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었던 겁니다. 화려한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결책.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립하게 만드는 것. 한국팀이 특별히 강조한 게 있었습니까? 호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콘크리트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전수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어떻게 이해하게 됐습니까? 호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의 복잡한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한국팀은 시스템만 만들어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켰어요. 경보 시스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천 정비 어떻게 하는지, 대피 훈련 어떻게 하는지 전부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했지만 점점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 없이도 우리가 다 운영합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짓고 나서 떠나지 않는 것. 상대국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 한국은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숫자로 보면요. 호세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홍수 피해가 40% 이상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했고요. 이재민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겁니다. 뭔데요? 유지비입니다. 중국이 지어준 댐은 유지비가 엄청났어요. 우리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관리가 안 돼서 효과가 떨어졌죠. 하지만 한국이 만들어준 시스템은 달라요. 유지비가 낮고 우리 기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속 가능성.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유지할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한국이 왜 이런 방식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댐을 지으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요. 호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댐 안 짓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도 예전에 홍수로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라는 걸 배웠다고요.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 경험을 필리핀에 전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나라가 겪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온 거였죠. 호세가 덧붙였습니다. 스톤 씨, 중국은 우리에게 댐을 팔았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태풍이 올 때마다 느낍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호세가 안내를 해줬죠. 하천 정비 현장, 배수 시스템, 경보센터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경보센터였습니다. 크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안에는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죠. 상류 수위, 간구량, 배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하기 어렵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옆에서 도와줬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합니다. 매뉴얼도 있고 교육도 받았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끔 점검하러 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운영해요. 문제 생기면 연락하면 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말한 자립이구나. 시스템을 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고 떠나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것. 호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톤 씨,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한국이 남긴 거예요. 건물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에요.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한국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남겼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심어준 능력은 사라지지 않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닐라를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콘크리트를 팔지 않았다. 살아남는 방법을 전수했다. 중국은 댐을 남겼고 한국은 능력을 남겼다. 댐은 무너질 수 있지만 능력은 남는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마닐라 시내가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UAE에서는 원전을, 필리핀에서는 방제 시스템을, 한국은 분야는 달라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것, 자립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남기는 것. 이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UAE와 필리핀만은 아닐 겁니다. 세상 어딘가에 한국이 남긴 흔적이 더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한국의 인프라 철학은 단순하다. 짓고 떠나지 않는 것. 상대국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 물건이 아니라 능력을 남기는 것. 이 원칙은 원전에서도 홍수 방제에서도 어디서든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지어줬고
한국은 살게 만들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질 것이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필리핀 홍수 방제 두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예외적인 건지 아니면 일관된 원칙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자료를 뒤지던 중에 두 나라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한국이 관여한 사업들이 있었죠. 저는 이 사례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죠. 특히 대도시의 교통지옥은 악명 높았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오토바이 수백만 대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출퇴근 시간에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여러 나라에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고속철을 제안했고 중국도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들고 왔죠. 화려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고속철, 수조 원의 투자, 국가의 얼굴을 바꿀 프로젝트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의 인터뷰 기록을 찾아냈는데 거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처음 왔을 때 우리는 고속철 제안을 기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고속철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했죠.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교통수단을 쓰고 있습니까? 왜 그 교통수단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뭘 지을까가 아니라 누가 탈까를 먼저 물은 거죠. 한국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대형 고속철 대신 도시철과 환승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자.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에 역을 만들자. 기존의 버스와 오토바이 동선을 고려해서 설계하자. 한마디로 화려한 철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탈 수 있는 철도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철도를 놓겠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먼저 조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철도를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현실을 먼저 봤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수요였습니다. 한국은 몇 명이 탈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도라도 사람이 안 타면 적자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여기 외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타고, 안 타니까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역을 사람이 사는 곳에 지었습니다. 기존 교통수단과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니까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일관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끝을 본다. 수요를 먼저 계산한다. 적자 구조면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왕국이지만 역설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담수화 시설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죠. 한국은 사우디에서 여러 담수화 플랜트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저는 사우디 담수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죠. 한국이 지은 플랜트들은 다른 나라가 지은 것들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지비가 낮았습니다. 플랜트는 짓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돌아가야 하고 매일 관리해야 하니까요. 한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지비를 계산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낮은 구조를 선택했죠. 둘째, 부품을 현지화했습니다. 플랜트가 고장나면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한국은 가능한 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셋째, 인력 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UAE와 필리핀에서도 본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은 플랜트만 지어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현지 인력을 훈련시켰죠. 운영 방법, 유지 보수 방법, 문제 해결 방법 전부 가르쳐줬습니다.
사우디의 한 에너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공사를 수출하지 않는다.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남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UAE에서 들은 말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한국은 어디서든 같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짓고 떠나지 않는 나라, 운영까지 책임지는 나라,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라. 저는 4개의 사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필리핀 홍수 방제, 베트남 도시철, 사우디 담수화. 분야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놀랍도록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한국은 같은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누가 쓸 것인가? 지속 가능한가? 상대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만 들어갔고 들어가면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땠습니까? 인도네시아 고속철, 스리랑카 한반도타 항구, 파키스탄 전력 사업. 이 사례들도 나란히 놓고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큰 돈을 먼저 제시한다. 빠르게 착공한다. 화려한 개통식을 연다. 그리고 떠난다. 운영은 상대국 몫이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국 책임이다. 두 나라의 차이가 이제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은 프로젝트를 팔았고 한국은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빚을 남겼고 한국은 능력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지어주었고 한국은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견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국제금융기관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기회의 초대였는데 안건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기준 재검토라는 제목이었죠. 회의에 참석해보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주요 의제가 1대1로 사업들의 성과 평가였습니다.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대형 인프라 사업들의 중간 평가 결과입니다. 일부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운영 적자, 이용률 저조, 국가 부채 증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수혜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발표자가 말을 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프라 투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나 초기 비용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운영 계획, 수혜국의 자립 가능성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모델을 참고해야 할까요? 발표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더군요. 사전에 철저한 수요 분석을 했고 운영 계획까지 포함했고 수혜국 인력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세상이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수요가 불확실하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초기 공사비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고려합니다. 셋째, 인력 교육을 포함합니다. 수혜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합니다. 한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사업에는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고속철 같은 경우에도 빠졌잖아요.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고속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비판했죠. 겁을 먹었다, 기회를 놓쳤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고속철은 심각한 운영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참여한 UAE 바라카 원전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한국은 들어갈 사업과 빠질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비웃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겁쟁이, 계산쟁이, 도망친 나라. 하지만 지금은 국제금융기관 회의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발표자를 붙잡았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한국 모델을 앞으로 공식 기준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규모와 속도만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도망친 나라, 겁쟁이 국가, 계산만 하는 나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한국이 빠진 사업들은 문제가 됐고 한국이 들어간 사업들은 성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일관된 원칙의 결과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도망자에서 기준으로 한국 인프라 모델의 재평가였죠. 이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의 4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중국 모델과의 차이를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평가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겼고 들어간 곳에서는 책임짐으로써 이겼다. 이중의 승리다. 피할 때는 정확하게 피했고 들어갈 때는 끝까지 갔다. 이것이 한국 인프라 철학의 본질이다. 세상은 오랫동안 한국을 오해했다. 도망친 나라라고, 겁쟁이라고, 기회를 놓친 바보라고. 하지만 시간은 항상 진실 편이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도망자가 아니라 선견자로, 겁쟁이가 아니라 현명한 판단자로.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문득 인도네시아 입찰장에서 봤던 그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비워둔 그 자리. 그때는 겁쟁이의 흔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빈자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의 흔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냥 자기 원칙대로 했습니다. 빠질 때는 빠지고 들어갈 때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실패는 떠들지만 기준은 조용하다. 한국은 조용히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업무에 복귀해 있었죠. 한국에 대한 연구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UAE, 필리핀, 베트남, 사우디 4개의 사례를 분석했고 한국의 인프라 철학을 정리했고 국제사회의 평가 변화까지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죠. 한국 인프라 모델에 관한 자문 요청. 저는 서둘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스톤 씨 귀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인프라 모델에 대한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인프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만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저를 부르다니 그것도 한국 모델에 대해 물어보려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2주 뒤 저는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도시의 입찰장에서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겁쟁이라고, 도망쳤다고, 기회를 걷어찼다고.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모델을 설명하러 다시 이 도시에 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자카르타 공항에 내리니까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공기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도네시아 기획재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수하르토라는 이름의 차관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스톤 씨,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속철 문제 말씀이시죠? 수하르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운영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용객이 훨씬 적어요.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수하르토 차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스톤 씨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분석이요. 저희도 그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차관님, 한국 모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작하기 전에 끝을 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끝날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전부 계산한 다음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합니다.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수요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몇 명이 탈지, 누가 쓸지, 정말 필요한지.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수요가 불확실하면 아무리 큰 돈이 걸린 사업이라도 안 들어갑니다. 수하르토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은 항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수적으로 예측합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수익이 나면 들어가고 안 나면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믿었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예상 이용객 수는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분석에서 그 수치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료들의 표정이 복잡했죠. 과거의 실수를 직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책임질 수 있는 사업만 들어갑니다. 한국은 짓고 나서 떠나지 않습니다. 운영까지 책임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합니다. 상대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어줍니다. 수하르토 차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건 사실입니다. 중국은 자금을 먼저 제시했고 빠르게 착공했고 공사가 끝나면 떠났습니다. 운영은 인도네시아 몫이었죠.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한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톤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한국은 이 사업에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체 분석 결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빠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 연구원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합니다. 설명하면 상대국 기분이 상하고 설명해봤자 어차피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빠집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하르토 차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스톤 씨,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앞으로 새로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식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비관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고 총 비용을 계산하고 운영 계획까지 세우는 겁니다. 수하르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평가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원칙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청사를 나섰습니다. 바깥은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8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입찰장의 그 빈자리, 한국이 비워둔 그 자리. 저는 그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겁쟁이라고, 도망쳤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기준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한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죠. 이 여정의 끝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가 더 크게 짓는지를 보며 나라를 평가했다. 인프라 시장에서 성공이란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내고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더 화려한 개통식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2년간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고속철은 나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누가 시작하지 않았는가? 누가 빠졌는가? 왜 빠졌는가? 중국은 밀어붙였고, 일본은 도전했고, 한국은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우리는 그 침묵을 비겁함이라 불렀다. 겁쟁이, 계산쟁이, 도망친 나라,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나도 거기에 한몫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 인도네시아에는 빚과 적자가 남았다. 텅 빈 객차가 달리고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비워둔 그 자리만이 여전히 조용히 남아있다. 이제 나는 안다. 한국은 도망친 것이 아니다. 무너질 길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한국은 UAE에서 원전을 지었다. 짓고 나서 떠나지 않았다. 60년 동안 함께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지금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의 25%를 담당한다. 한국이 만들어준 심장이 나라를 돌리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홍수 방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댐을 팔지 않았다. 살아남는 방법을 전수했다. 콘크리트 대신 능력을 남겼다. 지금 필리핀 공무원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사람 없이도. 한국은 베트남에서 도시철을 설계했다. 화려한 고속철 대신 사람들이 실제로 탈 수 있는 철도를 만들었다. 수요를 먼저 계산했고 역을 사람 사는 곳에 지었다. 기술보다 현실을 먼저 본 것이다. 한국은 사우디에서 담수화 플랜트를 지었다. 유지비를 낮추고 부품을 현지화하고 인력을 교육시켰다. 공사를 수출한 게 아니라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남겼다. 이 모든 사례에서 한국은 같은 원칙을 따랐다. 들어갈 때는 신중하게, 들어간 뒤에는 책임지게. 시작하기 전에 끝을 보고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국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한국 인프라 철학의 본질이다. 중국은 돈으로 시작하고 일본은 기술로 설득하고 한국은 구조로 증명한다. 이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의 운명을 가른다. 나는 22년 동안 인프라 시장을 봐왔다.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했고 수십 개의 나라를 방문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국에게서 배웠다. 성공은 크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다. 용기는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물러설 줄 아는 것이다. 한국은 6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안 집었다. 모두가 달려들 때 혼자 뒤로 빠졌다. 비난을 감수했고 오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자기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시간이 그들의 편이 되어줬다. 나라의 품격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하지 않음으로써 품격을 보여줬다.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겼다. 이것이 내가 8년에 걸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8년 전과 같은 도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기준을 배우겠다고 했다.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늦지 않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도 않는다. 그냥 자기 원칙대로 한다. 빠질 때는 빠지고 들어갈 때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시간이 그들의 편이 되어준다. 실패는 떠들지만 기준은 조용하다. 한국은 조용히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도망친 나라가 아니다. 살아남은 나라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살게 만들어주는 나라다. 이것이 한국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8년간의 여정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입찰장의 빈자리에서 시작해서 이 호텔방에서 끝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빈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국가 명패들 사이에 텅 비어있던 한국의 자리. 그때는 겁쟁이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의 흔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달려들 때 혼자 물러서는 것, 6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안 짚는 것,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판단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한국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8년이 지나서야 그걸 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이제 뭘 해야 하나? 한국에 대한 연구는 끝났다. 보고서도 썼다. 그 다음은 뭐지? 대기실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보고서는 전문가들만 읽는다. 하지만 이 교훈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 성공이 뭔지, 용기가 뭔지, 품격이 뭔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자카르타가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졌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도망친 것이 아니다. 무너질 길을 미리 보고 피한 것이다. 그리고 들어간 곳에서는 끝까지 책임졌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